일단 지금 코로나 시국이죠.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정신장애인의 현실의 문제들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전국 당사자 컨퍼런스의 그 주제가 슬로건이 새로운 대안이었거든요.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세 번째로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함께 좀 PPT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사망자가 나왔죠. 청도 대남병원의 당사자분들이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 청도 대남병원 참사에 대한 한국 정신장애인 단체들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거기 내용이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했거든요. 대남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의 몸무게가 42kg였다고 합니다. 그 소식 들으셨나요? 지금 이게 한국 정신장애인의 현실이거든요. 아니요. 아니,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뉴스에 좀 나왔었잖아요. 예,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뉴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뭐지? 폐쇄병동 생활이 2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망자가 병원에 나가서 한 말이 있었대요. 가족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10년 만에 밖에 나와서 좋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사실 병원 밖에 있는 당사자들은 다수의 당사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현실 인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곁에 보이지 않아도 청도 대남병원의 당사자들처럼 지금 전국에 수만 명이거든요. 수만 명이 지금 병원 안에 있고 또 병원 바깥에 당사자들이 살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병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이 또 아니잖아요. 정신장애인들의 정신적인 세계 그리고 또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데가 어디인지. 사실 병원 바깥에 있지만 정신병원에 안에 있는 것과 사람들이 대중이 인식하기에는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탈원화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 그 안에는 아주 물리적인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병원 안에 계속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바깥에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언제라도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존재, 정신병원에 속한 존재. 정신장애인의 현재 위치는 그 위치에 있거든요. 사회적 위치는 바로 그 위치예요. 정신병원이라고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신병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매우 위험하고 사회에서 하기 싫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왠지 거추장스럽고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죽어나갈 때는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관심이 있나요? 얼마 전에도 부산에 사건 사고 있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죠.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사망을 해도 이슈화되지가 않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그래도 좀 이슈화가 초기에 됐었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사망자들이 바로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이게 정신장애인의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7명이 사망하는 동안 약간 지체가 되고 있었거든요. 거의 모든 그 안에 속한 종사자를 비롯해서 모든 환자들이 거의 다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망자들이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났을 동안에 거의 대부분 정신장애인들이 먼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급하게 비상 사태를 직면하여서 회의를 했고, 충북대남병원에 있었던 당사자분들을 국립병원으로 이송하고 하면서 그래도 너무 급하지 않게 그 치료를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에는 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살렸어요. 보셨다시피 폐쇄병동에 있으면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폐쇄병동을 그때 코호트 격리했잖아요. 코호트 격리가 건물 봉쇄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치료 시설이 갖춰진 그런 정신과 병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되면 사람의 면역체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무게만 봐도 얼마나 취약해 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또 청도 대남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구의 제2미주병원에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전국에 폐쇄 정신병동이 되게 많거든요. 청도 대남병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병원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그쪽으로 전염이 됐기 때문이지, 경기 북부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는 수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대학병원하고 일반 민간병원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씩 들어가는 대학병원하고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내는 병원의 그 치료 환경이나 환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엄청난 극단적인 치료 환경의 차이, 이 현재 저희가 직면하는 현실이거든요. 다음, 나중에 저희가 좀 토론회 이전에 발표하는 거라서 잠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여담이지만 이때 국회의원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당사자들을 전부 학살할 작정이냐라고 울면서 호소를 했어요. 물론 뭐 그 시간에 복지부도 움직이고 국립병원들도 움직이는 그 시간이었지만 가족부회장님과 함께 국회의원실을 급하게 방문했고, 저희가 방문했던 그날 오후에 국회가 폐쇄됐습니다. 코로나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신장애인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보여주거든요. 제일 그 슬픈 게 뭐냐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자유조차 없는 그런 폐쇄 시설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잊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당사자들은 더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 가끔씩 발표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봄과 겨울의 접전, 제목을 붙인 거예요. 아직 봄은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당사자주의 패러다임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사자 중심의 정책을 펴야 된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당사자주의의 패러다임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또한 현장이 바뀌어가고 실천하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의 벽이 있죠. 그 저항의 벽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2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그 저항의 벽들이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거든요. 아직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비극적인 사건들이 종식되지 않을 겁니다. 설사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건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도기에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의 발목을 잡고 자꾸만 후퇴하도록 하는 요소를 적용을 하거든요. 네, 구시대의 패러다임이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정신보건의 패러다임이 어쩌면 폐쇄운동으로 상징되는 그 두터운 벽이라고 보거든요. 그 벽을 깨려고 하니까 그 벽 안에 남아있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씌우고 있냐면 바로 혐오예요. 당사자 운동을 하면 할수록 혐오 프레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장애인 운동의 특수성이에요. 어떤 사회적 운동도요, 신체장애인 운동도 후퇴하지는 않거든요. 당사자 운동을 하면 성장합니다. 정책이 뒤로 가진 않아요. 근데 정신장애인들은요, 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지 않게 하는 것도 투쟁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정을 하거나 진보하기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엄청난 투쟁을 요하거든요. 그게 정신장애계의 특수성이에요. 이 특수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것들을 안고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래된 미래라고 노래도 있거든요. 또 혹은 어쩌면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죠. 과거에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그런 본향적인 어떤 것들이거든요. 정신장애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정보 전달 체계들이 교감의 신경들이 이게 신경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좀 다른 측면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정신장애인들이 되게 대우받았던 시대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샤머니즘적 시대에. 그래서 그 샤머니즘의 시대에는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디드 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주 오래전에는 이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 현자가 됐다고 하거든요. 정신장애인들도 트라우마라든가 그 증상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인생이죠.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이나 토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사자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죠. 기회가 희망입니다. 우리들한테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죠.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기회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린 거거든요. 3명의 사람이 걸어가고 있죠. 저희 동료 지원가가 동료들과 함께 동료 지원 서비스를 나가서 동행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한국 정신장애인 운동의 당면 과제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 우리가 시급한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되게 많거든요. 현실은 냉혹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고 또 좋은 이야기 그것이 팩트라 할지라도 팩트라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수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거는 진실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게 대중의 프레임이죠. 대중이나 이런 다수가 함께하는 사회 안에서는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되냐면 파워거든요. 파워. 우리가 파워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당사자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당사자 세력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 그래서 동료 지원가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 지원가의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예, 자리 있어야 되거든요. 일자리. 공간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페이예요. 기존의 정신보건 패러다임에서는 당사자들의 페이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신보건에 예산이 맨날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는 타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뭐냐면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당사자의 입장에 되지 않고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가 되게 돼 있어요. 직역의 이해도 있고 가족과 당사자 있으면 가족의 이해가 먼저인 것처럼 당사자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조력은 할 수 있겠죠. 어떤 사업이 시행되건 정신보건의 영역에서 지역사회 통합에 뭐 어떤 사업이 추진됐다고 해요. 진짜 현실을 말씀드리면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행정에 대해서 인건비, 예, 일자리 인건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하고 나면요, 당사자한테 배당되는 거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당사자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당사자한테 뭐 챙겨주는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무엇? 페이요.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 수행을 위한 당사자 법인의 확대와 실무자의 지역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비롯해서 재활시설, 병원 등을 비롯해서 동료 지원과 등 일할 수 있는 그 TO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 TO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여기는 재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재원을 개인이 만들거나 어떤 소규모 집단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공적인 재원이라 하는 거는 근거 조항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법치주의 나라기 때문에 하다못해 구청에서 뭘 하려도요, 조례 안에 그 조항이 있어야 돼요.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도 시의 조례가 있어야 되고, 도청에서 무엇을 하려도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공적인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근거 법률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하는 것이고요.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대안.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색을 했죠. 당사자에 대한 탐구도 했었고, 또 일자리에 대해서도 했었고, 또 자조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사자의 뭐 사회권, 노동권을 비롯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논의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모색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당사자 중심주의가 있거든요. 특히 당사자주의에서 동료 지원가는 누굽니까? 당사자잖아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동료 지원가나 당사자들의 노동권이죠. 당사자들의 사회 참여 영역에서 당사자가 당사자 중심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조종이 되거나 남한테 이용당할 수 있어요. 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당사자가 당사자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 차라리 없는 일만 못하다고 봐요. 자칫했다가는 이 당사자 중심주의를 우리가 고수하고 우리가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요. 정신장애인 운동이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컨퍼런스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무브먼트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당사자 중심주의나 이 동료주연과의 운동은요, 무브먼트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당사자라고 해서 저희 동료 상담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사자를 대상으로 돈벌이하고 싶으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자칫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죽을만 힘들었잖아요. 제 앞에서도 우리가 돈벌이에요. 그죠? 병원도 우리가 돈벌이야. 우리를 당사자를 둘러싼 수많은 이익의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 이익의 구조들에 당사자까지 그지? 그 대열에 서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일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기다 쏟았는데 이 운동을 하는 거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이게 원칙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당사자 중심주의. 근데 당사자 중심주의가 뭔지도 모르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당사자 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당사자 중심주의가 결코 바로서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닫게 됐어요. 이게 동질성이거든요. 동질성. 입장의 동질성, 누가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장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배우고 실천했던 것들을 계속 하는 게 편하거든요. 바뀌려면 아파야 돼요. 우리가 아프듯이 당사자 주변부에 있는 가족도 아파야 되고요. 전문가도 아파야 되고요. 사회복지 계열, 의사들, 간호사들, 또 누구? 많습니다. 인간은 아프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은 당사자를 정신건강 서비스의 파트너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저는 마음의 준비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도 안 해야 될까요? 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현장도 변화될 기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사자 운동의 물결이 어쩌면 우리 현장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활력과 생기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도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회전의 복판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죠. 새로운 질서의 형성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당사자 중심주의로 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의 축들이 서서히 회전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당사자가 주도하는 정신건강 패러다임, 정신장애 소셜 네트워크의 무용의 설계. 이것은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법안에 녹아들어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정치적 강자가 되어야 한다. 당사자 집단의 의식화 운동은 사회 변화 운동. 당사자 집단의 의식화 운동은요, 사회 변화 운동이 맞습니다. 이게 의식화거든요. 사유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유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이 바로 당사자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주디 챔버린이 책도 썼어. On our own. 여기 저희 파도순의 정지영 활동가가 자기가 On our one을 독서 토론회를 했고 발표까지 했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신 게 있어서 몇 가지 발췌를 해왔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주디 챔벌린 원아원의 그 책에는 치료는 그 개인을 그의 삶의 현실에 맞추는 것이 그 목표가 있다. 치료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됐잖아요.
내 상관은 굉장히 괴리가 컸거든요. 어쩔 때는 그 치료가 폭력이 되기도 했었고, 또한 그게 시스템으로 이미 구축된 것이라는 거를 먼저 당사자 운동을 했던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필요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었다라고 또한 주지 챔berlain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해요. 이 책을 모두 다 함께 좀 읽어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주의의 철학은요, 학습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인간은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기존의 당사자 운동의 역사들이 있죠. 그 운동의 역사 속에서 나온 굉장히 수준 높은 문헌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헌들을 학습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당사자의 의식화가 현실화된다고 보거든요. 이때 당사자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약물만이 해답이라고 계속 주입받아 왔잖아요.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또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증상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고요. 서구사회 동료 지원과 현황. 서울 같으면요, 미국을 기준으로 하죠. 서울의 인구수를 기본으로 한다면 서울시 동료 지원과 필요한 인원은 최소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료 지원과 활동의 소요 비용 대비 혜택이 약 5배에 이릅니다. 이건 여러 문헌을 통해서 또한 서울사회에서 증명이 돼서 증거 기반 얘기를 하잖아요. 증거 기반. 굉장히 많은 사실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나 정책들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당사자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1차적으로 그것들을 조직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또한 현장에서 일을 해서 하면서 점점점 확장해 갈 수 있는 법과 제도로서 그것들이 보호되고 또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당사자의 또한 권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 중심의 철학을 가진 교육과 행정 실무 기관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법안의 조항에 당연히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 단체의 고용 확대와 또한 실무 역량이 지금보다 더 강화가 돼야 되고요. 당사자의 특수성에 맞도록 근무 환경 조성과 개인형 맞춤의 다양한 형태의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도 조직의 보호 및 그런 것도 있죠. 모럴 해저드 발생에 대한 강력한 지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또한 원칙 중심주의 하에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과 제도 또 기관이 됐든 당사자 조직이 됐든 당사자의 감수성에 맞도록 조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당사자 중심주의가 제대로 이렇게 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래요. 당사자의 감수성에 맞을 때 그게 진짜로 효과가 나거든요. 미라클이라고 하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는 하거든요.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사자의 성장의 지도를 그려봤거든요. 특히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당사자의 지속 가능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2년 교육을 하고 실습도 하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고용이 멈춰버리면 또다시 후퇴하게 되거든요. 개인과 집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지금은 어쩌면 아직은 아마추어 정도의 수준이지만 머지않아서 당사자들이 아마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적 당사자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역시 법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고 또한 그 지위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경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 공무원들도 후공제로 가잖아요. 동료 지원가들도 경력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지위가 향상이 되고 또한 급여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시스템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법안에도 이게 뭐 시행 규칙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잠시만요.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놓았죠?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의 발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당사자의 세력화거든요. 당사자의 세력화를 무엇으로 이룩할 수 있느냐거든요. 물론 주거도 중요하고 뭐 복지 서비스도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사자의 세력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당사자 중심의 정책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당사자도 생활인이거든요. 당사자도 생활인인데 당사자가 뭐 제가 심지어는 어떻게 일을 했냐면 당사자는 밥도 안 먹어야 돼요. 이 일을 하려면.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운동을 지속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일할 수는 없어요. 당사자 조직의 연대 및 성장은요, 앞으로 동료 지원가나 동료 정신건강 옹호자들이 생존을 보장받으면서 또한 건강하게 그 안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가운데서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바로 당사자의 가능성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못하면 우리한테 그런 기회라도 달라는 얘기죠. 20명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200명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1000명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대로 된 당사자 중심주의로 무장된 500명의 동료 지원가들이 함께 세력화가 돼서 우리가 당사자 운동을 하는 세력이 된다면요. 아마 대한민국 그 어떤 국가조직도 정신장애인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시고 또한 그러려면은 그런 교육이라든가 인프라죠. 인프라가 당사자 중심주의의 기관이죠. 그것이 뭐 권익공호 기관이 되었든 당사자 소셜 네트워크 센터가 되었든 뭐 어떤 명칭으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떠나갈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가 돼서 사회 기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저희 당사자들이 대표님, 잠시만요. 위한 방법이거든요. 지속 가능한 당사자의 영토를 위하여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음이 많이 들리네요. 제가 일단 발표하시는 분 제외하고는 음소거를 좀 잠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의견 내실 일이 있으실 때에는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나중에 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후에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혹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을
마이크만 좀 켜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철훈 교수님께서 그러면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찍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음. 제가 기술에 아주 약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지금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네, 이 파일이고. 응, 응. 여기서. 여기서. 아니면은 네. 지금 화면 공유가 되었나요?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화면 공유 됐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조금 전에 이정아 대표께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방향을, 그러니까 당사자 중심주의, 그리고 정신건강복지 서비스가 향후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당사자 단체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만 정신건강복지 서비스가 발전하고 또 정신건강 관련된 여러 서비스가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와 같은 방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우리 사회 환경을 보면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들이 이제 정신건강 이용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령 학자들의 모임인 대신정,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기협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요원협회가 있고 또 그 밖에 다양한 협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립정신건강 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결집되어서 자신들의 이해를 옹호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장애,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힘이 매우 약합니다. 가령 하도선이라든지 한정자라든지 등등 이런 일부에 있는 그런 단체들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단체들의 경우에도 매우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당사자들이 서비스 제공자인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재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당사자 자조모임을 하고 있고 그들이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가, 즉 사회복지사라든지 또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은 매우 미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요. 신체장애인들의 경우 다수의 장애인 단체 중앙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연합회가 있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연합단체 밑에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있고 광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들이 있습니다. 반면 신체장애인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신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집단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조직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따라서 신체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과정들이 보다 더 신체장애인들의 욕구나 또는 이익에 맞게끔 제공되거나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도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눈에 띄게 하루하루 이제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들이 발전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신장애인이나 혹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흩어져 있는 개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는 힘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가령 앞서 본 것처럼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를 늘려라 또는 치료 환경을 좋게 해라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혜택은 거의 대부분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 혹은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이 확대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복지 서비스를 열려라, 의료 서비스를 열려라 라고 당연히 의료 서비스가 달라져야 되고 복지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사자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될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대회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류를 지나치게 좁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10년 평등법을 만들어서 일상생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이 1년 이상 지속이 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때 정신장애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6개월 지속되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장애인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판단으로 되게 되면 그때부터 다양한 형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파트타임 근무도 가능하고 그리고
휴직해서 단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고 치료나 상담을 위한 휴식이나 휴가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들,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될 때에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들겠죠. 그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생각으로 정신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장애인 사별 금지에 해당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많은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매우 많은 사람들이 정신장애로 분리되어서 일정한 기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이제 300만이 1년에 훨씬 넘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가 되면 이미 그 상태에서 상당히 심각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 상태에서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당한 편의 제공이 제공되어야 되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 단계에서는 직장이나 학교나 또 지역사회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 명이 넘고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도 10,000명에 가깝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1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랜 기간의 약물 복용, 사회활동으로부터의 격리 등을 통해서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을 위한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신의 회복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장애 운동이라고 할 때 이것은 등록된 장애인의 운동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운동. 이정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그와 같은 운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두 파트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중심이 된 권익공호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신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역사회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권익공호기관의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차부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가 있는 당사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를 하고 개인을 옹호하고 혹은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집단들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연계할 때는 장애인 복지법이라든지 혹은 장애 관련된 법률과 이제 관련된 서비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신건강 복지법에서는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그와 같은 활동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수십 년 동안 입원해 있는 사람 그리고 요양시설에 수십 년 동안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적 능력이 굉장히 많이 쇠퇴해 있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판단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은 별도로 이렇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이제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가
이제 병원에 있거나 지역사회, 지금은 병원에 사람은 해당이 없고 요양실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있는 분, 그리고 요양실에 있는 분을 위해서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의 경우는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개정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제 핵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신질환, 또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치료나 요양,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정책 형성 과정에 전부 다 이게 반영될 수 있고, 이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체계의 도입을 주된 목표로 설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든지,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 이념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념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쉽게 말씀드리자면 강령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또는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강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령이 있으면 그 강령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제 그 하위에 있는 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령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빠져 있는 거죠. 그 규정을 이제 집어넣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법안의 핵심은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수평적인 계약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어도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어서 서비스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 이념에 있는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어떤 거냐면은, 정신건강 정진 관련 서비스 제공 과정에 당사자와 당사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자기결정권도 존중이 되는 거고,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와 당사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이제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단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이제 다양한 수단들을 만들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대안적인 치유 서비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안적 치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를 들어서 위기쉼터, 그리고 이제 일상쉼터,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는 당사자가 운영하는 위기쉼터도 있을 수 있고, 당사자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쉼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문가가 운영하는 위기쉼터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인 치유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지름길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요양실에 가보면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그야말로 뭐 굉장히 단순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신장애인들의 지적 욕구나 지적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과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런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사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것이다. 그것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사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회복된 당사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완치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건강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해 나가는 사람이 회복된 것이라고, 우리가 회복 패러다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다른 당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일은 전문가가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당사자들의 경우에 그와 같은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이제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은 지금 현재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보면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보면은 맨 오른편에 있는 부분이 현재는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정신건강정신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나 국공립정신병원, 요양시설, 재활시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전부 다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조직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이런 서비스 제공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는, 즉 뭔가 또 수평적 관계에 설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정신건강정진 서비스 이용자들의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의 기관을 만드는 거죠. 중앙정신장애인 혼인옹호센터, 광역정신장애인 혼인옹호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센터가 중앙정신장애인 혼인옹호센터가 중심이 된 동료 지원과 등록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절차 보조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후견 사업도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에 선 공공후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 중심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동료 지원과 양성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부분들은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양성한 동료 지원가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창의력, 상상력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가 중심이 된 기관에서 동료 지원가가 양성이 되어야만, 그리고 거기에 등록되어야만, 그리고 그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동료 지원가를 취업을 시키는데 앞장서야만 동료 지원가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창의성, 상상력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동료 지원과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법안을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 이용자는, 그러니까 옹호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정신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만이 아니라, 등록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등록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서비스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옹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활동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기결정권 행사의 지원에 초점이 있고요. 그 내용은 당사자를 개별 옹호하는 것, 집단 옹호하는 것, 정책 개발을 하고 제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별개 될 것입니다. 자의 입원이나 외래치료, 비자의 입원, 비자의 치료 대상인 모든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절차보조 사업을 또 제공하게 될 것이고, 절차보조 사업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가 있는 당사자들의 개별 권익옹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취업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요양을 받는다든지, 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받거나, 사회생활, 사적생활 등의 영역에서 이런 당사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차별,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들을 옹호해주는 활동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권익 옹호 활동들도 하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법률 제정이라든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대안적 치유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 정신장애인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이제 정책 제안, 그리고 기업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해가고 이제 하는 것,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별 권익 옹호뿐만 아니라 집단 권익 옹호와 연관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된 지역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부모 간담회 등등 이런 활동들을 이제 장애인, 그러니까 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경우에는 동료 지원가를 모집하고 양성하고 등록하고 보수교육을 하고 취업 지원을 하고 또 절차 보조인을 양성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 이제 보수교육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중앙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맡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경우에는 광역 단위로 설치가 될 텐데요. 절차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개별 권익옹호라든지 집단 권익옹호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신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에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의 경우에는 학대 피해와 관련 학대 피해를 구제하고 이 학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나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겪는 학대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학대라기보다는 제도적인 어떤 그 불이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불이익, 이 제도 속에서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제거하는데 이제 이런 더 활동의 훨씬 더 많은 중점이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는 중앙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가 설치하고 지역 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는데 각각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위탁을 하는 기관은 정신질환 또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단체, 물론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법인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직원들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 당사자가 직원의 주요 구성원이 되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정신장애인이 중심이 된 권익옹호기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료 직원 등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지금 정신건강 전문 용어는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이제 겪은 당사자들이 동료 지원가로 등록이 되어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과정에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 지원 서비스의 중심 내용은 당사자와 연결 맺기, 당사자의 욕구나 희망, 선호도를 파악해서 이제 자기 표현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기 결정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동료 지원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나 요양, 복지 서비스에서 공통의 기반을 이제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물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은 당사자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약물을 줄여주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공통의 기반이 아닌 거죠.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저 꼭대기가 있고 당사자는 밑에 있는 거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한 운동장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래야만 이건 공통의 기반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공통의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거는 제도도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혹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욕구들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자기 옹호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옹호를 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동료 지원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동료 지원가와 당사자가 결합이 되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한 운동장으로 바꾸는데 기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만이 다른 동료와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아주 그러니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해보고 거기에서 회복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잘 이렇게 해소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들이 다른 동료들과 인간적으로 가장 잘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 지원가를 양성하고 등록하는 것은 이것은 중앙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런 동료 지원가들의 경우에는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자체, 더 나아가서 학교. 특히 우리가 오늘 학교의 경우 청소년 때 사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하시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동료 지원가들이 이제 채용이 되어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학교복지사가 있어요. 그 비슷하게 이제 뭐 그러니까 한 개 학교에 하나씩 채용이 안 된다고, 한 명이 채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채용이 되어서 이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서 일정 기간 지나서 비교적 우리가 이제 제도가 시행되어서 우리가 이제 비상한다고 그러죠. 테이크오프 하게 되면은 그 시점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5,000명 정도가 되는 동료 지원가들이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료 지원가와 결합이 되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있는 사회 환경을 이제 바꾸는데, 그리고 더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차 보조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해 있는 사람, 그러나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 방식이 뭐냐면은 이제 원하는 사람만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제공을 하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법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제공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절차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 다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접촉을 하되 본인이 나는 싫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차보조 서비스의 내용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있거나 요양시에 있는 당사자를 옹호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서포트하는 것이 절차보조 서비스에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사자와 인간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의 권리 행사를 하도록 지원을 하는데, 지원할 때는 본인의 유임을 받아서 본인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포함하도록 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절차 보조의 경우에는 지역 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절한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이 필요한데요.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력으로 후견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지금 현재는 요양시설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병원, 요양시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비스 제공 주체는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지역 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하고 밀접한 협력하여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발달장애인법에 보면은 발달장애인 센터와 그다음에 공공후견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상호 밀접한 협력하여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모델과 비슷한 모델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법안의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 정신질환, 정신장애 당사자로서 자기 삶을 회복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동료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일은 당사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가장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의 직업이 아닙니다. 가짜 직업이 아니라 진짜 직업이고 진짜 일이고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기대 효과,
우리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정화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진짜 직업이고 진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촉진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겠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을 없애자라고 하면서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백날 광고를 해봤자 수억 원을 쏟아부어 광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런 직장 활동들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연대하고 힘을 합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우리가 이제 타운홀 미팅 같은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제 편견이 없어지는 것이지 이것 없이 뭐 정신질환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질환하고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스티그마가 더 강해집니다. 저 걸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건강상의 문제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의 문제는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둘러싼 사회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사회를 바꾸는 활동을 함으로써 진정한 해방, 자기 해방과 사회의 해방, 인간 해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